첫 번째 시간에 기계학습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걸 리마인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가 기계학습은 이제 지도기계학습과 비지도기계학습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지도기계학습은 우리 이제 입력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비지도기계 학습은 출력 변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입력 변수만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입력 변수 간의 그 상관관계,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비지도기계 학습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출력 변수는 우리가 반응 변수, 응답 변수, 종속 변수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결과 변수죠. 그래서 보통 y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로 기호로서 표현하기로 하고요. 입력 변수는 이제 보통 x라고 합니다. 뭐 설명 변수, 예측 변수, 독립 변수, 뭐 이 기계 학습을 하는 공학자들은 이제 특징, 피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의학에서는 뭐 변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x와 y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y는 fx 플러스 에러 텀이 있죠. 우리가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함수 f를 추정하는 거죠. 지도기계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함수 f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 y를 예측하는 함수 f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y를 설명하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에도 y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그 변동하는 그런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y는 fx로 표현이 되는데 최대한 f를 추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f를 추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y를 x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 hat라고 하면 y의 추정치이고요. 그 f, 그러니까 hat이라고 위에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꺽쇠 표시는 앞으로 hat이라고 읽고요. 우리 이제 추정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추정치는 우리가 함수 f의 추정치를 구하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예측 문제에서는 이 f의 추정치는 보통 그냥 블랙박스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f 추정치가 정확하기만 하다면 그것의 내용은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 문제에서는. 어, 그렇고 그러면 y를 그럼 추정하는 것의 문제에서는,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그 이제 정확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오차를 실제 값과 우리 예측 값 간의 차이, 그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차는 크게 이제 우리가 축소 가능한 한 오차와 그렇지 않은 오차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축소 가능한 오차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가장 적절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y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적절한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함수 f 추정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또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y를 추정하는데 적절한 설명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가능 오차를 줄인다는 문제는 함수 F의 기계를 추정한 함수 F를 구성하는 그 모델 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변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축소 불가능 오차는 이건 근본적으로 축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테믹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어떤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기인하는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 그러면은 축소 불가능 오차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그 축소 가능한 오차를 줄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측 문제에서는. 추론은 그 예측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냐면 이게 어떻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변하면서 Y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를 추정하는 문제는 블랙박스로 취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과 관련된 질문은 우리가 의학 연구에서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추론과 관련된 질문이. 이게 어떤 예측 변수들이 결과 변수값과 연관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비선형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의 비선형이냐. 그런 거죠. 뭐 Y자 쉐입이니 뭐 U자 쉐입이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형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양의 선형 관계냐, 음의 선형 관계냐, 그 선형 관계의 강도는 어떠냐, 그런 내용들이 이 추론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F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모수적인 방법은 우선 먼저 그 함수 F의 형태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모수적 방법은 그냥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함수식이죠. 네. 그 설명 변수가 1부터 p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설명 변수 값이 0일 때 갖는 y값 베타 제로 그 인터셉트 항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선형 관계 어떤 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 모델 F를 추정한다는 문제는 결국 이 계수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에서 그 이 계수값을 구하는 그 알고리즘은 이제 최소 제곱법이죠. 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모델의 그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가 그걸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죠.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에서 그 제곱이니까 이제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2차 함수 값에서 그 결과값이 최소가 되는 거는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울기를 0으로 갖게 만드는 이 계수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소 제곱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수입을 그 사람의 교육 연한과 그다음에 나이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추론하는 그런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 선형 모델로 그 예측 그 F를 추정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실제값과 그 이 평면이 그 선형 모델이 그 예측하는 그런 값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간의 차이, 그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계수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선형 모델이 이렇다면 비선형 모델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비선형적으로 우그러진 그런 평면이 아니죠. 이건 곡면이 되겠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더 심하게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네, 모델 F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이 되게 이렇게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모델들은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모수적 방법은 앞에 모수적 방법과 다른 것이 함수 F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한 학습 데이터에 가깝게 함수 F를 추정하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K-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K-nearest neighbor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그 앞에 예서와 같이 교육 연한과 그 사람의 나이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수입의 예측값은 예를 들어 K nearest neighbor에서 K를 예를 들어 2로 우리가 정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그 2로 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명을 선택해요.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years 그러니까 그 교육 연한과 나이 그렇게 되면 x 그 2차원 평면이 될 거 아니에요? 2차원 평면상에서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구할 수 있잖아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더해가지고 그 루트로 씌우면 그게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잖아요. 2차원 평면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명을 선택해서 두 명의 그 수입 값의 평균을 이 사람의 예측값을 정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여기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 K를 만약에 100으로 한다. 그럼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00명의 수입의 평균값을 이 사람의 수입의 예측값으로 추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 함수 F라고 하는 게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정하고 있지 않죠. 함수 F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것은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거 이 대표적인 비모수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도관주 학생? 음. 네. 자, 그럼 여기 K nearest neighbor에서 K 값이 커질수록 이 모델은 어떻게 플렉서블한가요? 아니면 뭐 덜 플렉서블해지나요? 모델의 플렉서빌리티는 K 값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를 들어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에서 K 값을 1로 할 때와 10명으로 10으로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K는 1에 가까울수록 그 얘기는 이 사람과 교육 연한과 나이가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의 수입을 이 사람의 예측치로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0이 되면 10명의 평균치를 구하는 거니까 덜 플렉서블해지겠죠. 그러니까 K값이 작아질수록 굉장히 플렉서블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거의 이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그냥 피팅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요. 아주 플렉서블한 모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려면 K nearest neighbor에서 K가 작을수록 더 플렉서블한 모델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랑 가까운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의 그 수입치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운 사람, 더 많은 사람이 평균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가 100명인데 K가 100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수입은 그냥 100명의 평균치이죠. 그냥 하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함수 F라고 하는 건, 그죠? 굉장히 그거는 뭐 함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평균치로 100명의 예측치를 다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수업 시간에 기계학습 모델을 다룰 텐데 그 여러 가지 모수적인 방법과 그 비모수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쭉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델의 유연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 둘은 절충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플렉서블 하면 할수록 해석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대략 뭐 리니어 모델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리니어 모델 중에서 이제 뭐 라쏘나 리치 같은 그런 정규화 방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니어 모델은 이제 이쪽 아주 덜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는 그 플렉서빌리티가 낮은 그런 모델에 속해요. 그러나 해석력은 매우 높죠. 그죠? 그냥 그 개수가 이 설명 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해주잖아요. 바로바로. 음. 그런데 이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모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뭐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디시전 트리의 앙상블 모델인데 혹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혹은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딥러닝 같은 거는 더그 플렉서블한 모델이죠. 그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플렉서빌리티가 높은데 이게 그 예측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예측에만 관심이 있다. 추론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냥 가장 유연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해석력을 희생하더라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최선의 선택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놀랍게도 직관에 반하게도 이게 종종 덜 유연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더 정확한 예측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연한 모델이 가진 이 과적합의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유연한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은 학습 데이터에 한해서 그렇다. 그것들을 오버피팅 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 즉 검증 데이터에서 오버피팅의 결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결국 절충의 문제다. 예측 추론, 그 다음에 모델의 플렉서빌리티, 그런 것들을 어느 점에서 우리가 절충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그럼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정확도를 평가하는 매트릭이 있어요. 회귀, 분류,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실제값과 예측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수량화해서 그 값을 가지고 모델의 성능, 모델의 정확도,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미안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컴퓨터 과학에서 아주 알고리즘 분야에서 유명한 이론인데 어떤 마스터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방법,
우리가 그걸 이제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성배죠, 일종의. 그것은 없다는 것이 이제 현재 정설이에요. 그걸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는 프리런치 티오렘도 이제 컴퓨터 과학계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 기계학습 기법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에 갔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변수의 그 크기라든지 변수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회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균 제곱 오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 루트 민 스퀘어 에러, RMSE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측값과 실제값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류는 우리가 이제 그 에러 레이트를 정확도 평가의 매트릭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류 문제가 그 둘을 분류하는 문제다. 0인지 1인지 그것을 분류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질병이 있냐 없냐 그것을 분류하는 문제다라고 하면 실제는 질병이 있는데 예측했을 때 그것이 질병이 있다고 예측을 하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0을 부여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다. 그 실제값과 예측값 한 분류 결과가 다르다면 1을 하는 게 이게 인디케이터 함수거든요. i라고 하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의 합을 더하면 만약에 정확한 예측이라고 하면 0이 되겠죠. 다 더했을 때. 모든 것에서 다 틀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분류하는 문제인데 그 예측과 실제까지 전부 다 틀려. 그러면은 에러 레이트는 1이죠. 이 매트릭에 따르면. 그래서 0과 1 사이가 됩니다. 에러 레이트는. 아까 그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그 오차가 적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이제 편향과 분산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인데요. 자, 편향은 뭐냐면 추정치가 실제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분산은 뭐냐면 그 이 편향과 다르게 이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추정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f를 추정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 아까 그 K nearest neighbor에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추정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K nearest neighbor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도관주 학생. 그럼 아까 K nearest neighbor에서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파라미터를 정했어요. 뭐 예를 들어 K는 1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이제 수입을 예측하는 그런 함수 F를 추정한다고 해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모델이죠. K는 1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 데이터가 바뀌면 추정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내가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산이 K는 1일 때와 K는 예를 들어 100일 때 분산이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1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모델일수록 분산이 커요. 왜냐하면 플렉서블한 모델일수록 학습 데이터를 하다는 얘기는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도 학습할 개연성이 많거든요.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예. 그렇게 되니까 오버피팅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학습 데이터 바뀜에 따라서 그 결과 추정치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 변화하는 양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산도 커져요. 플렉서블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유연한 모델을 사용할 때
학습 데이터에서의 편향은 줄어들고 그러나 학습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분산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유연성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편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검정 데이터에서의 오차도 줄여나가요. 근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이 편향의 감소분에 비해서 분산의 증가분이 더 커져서 검정 데이터에서의 오차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과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적합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면 이 아래 그림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그 데이터 셋이 있고 서로 다른 그 플렉서빌 모델일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음, 어, 초록색, 이 초록색은 이게 그 편향이에요. 편향이 그 모델의 플렉시빌리티가 증가하면서 감소하죠. 이 세 가지 그림에서 보면 다 감소해요. 다 감소해요. 근데 그 감소하는 모양은 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편향은 감소합니다. 플렉서블한 모델일수록 분산은 다 증가해요. 모든 경우에 다 그래요. 그러한데 근데 우리가 그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그 모델을 새로운 검정 데이터에서 그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되면 어, 이, 이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정도와 분산이 늘어나는 정도 간의 중간에서 그 어떤 절충점이 생겨요. 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문제에서 그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절충점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다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편향이 줄어든다는 건 학습 데이터에서의 편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분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학습 데이터가 바뀌면 그 추정치가 많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델의 유연성이 유연할수록.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검정 데이터에서 성능을 평가하게 되면 결국 편향이 줄어드는 정도와 분산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그 최적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그 문제예요. 너무 플렉서블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분산이 아주 높게 돼서 검정 데이터에서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족보만 달달달달 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족보만. 근데 족보 중에는 뭐 틀린 답이 있는 족보도 있죠. 그렇죠? 문제가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정 데이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족보를 보고 예를 들어 그 족보에서 시험을 거의 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겠죠. 예? 편향이 적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공정한 시험을 봤다고 하면 그 탈족을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족보를 달달달달 외운 오버피팅한 학생의 경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향과 분산의 절충점, 과적합의 문제를 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사고 실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학이나 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좀 간단한 예측 문제와 어떤 뭐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한번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한 예측 작업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 예측 변수도 적겠죠. 그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고칼륨 혈증의 발생을 예측하겠다. 그런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수가 그 사람의 신장 기능, 그다음에 뭐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복용 여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뭐 복잡한 예측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병리 슬라이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암세포가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 그 판정하는 분류하는 그런 문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병리과 전문의는 그동안 여러 이제 수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판정하는데 음, 아마도 그분들이 그것들을 예를 들어 암세포가 어느 정도 있고 뭐 그레이딩이 어느 정도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독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기계학습 모델 가지고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실제 전문가보다 어, 적어도 학습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인다,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검증 데이터에서도 어, 때로는 그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있을 때 이 기계가 그러면 어떻게 이 병리 슬라이드에서 그런 패턴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백만 개의 픽셀이잖아요. 그 픽셀당 뭐 수치로 표현이 되겠죠. 그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계가 그 각각의 픽셀을 하나의 변수로 해서 어, 그 기계학습 모델의 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피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예측 작업이죠. 변수의 수가 피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딥러닝 가지고 뭐 병리를 판독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블랙박스라고요. 그게 예, 정확하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추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심은 이제 예측의 문제이고 그래서 더 플렉서블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해석력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그 바이어스가 그 베리언스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검정 데이터에서의 성능도 기대 이하가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측 작업은 여러분들 굳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단한 예측 작업을 하는데 막 딥러닝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음, 예를 들어 뭐 사과 깎는데 막 회칼 막 이만한 거 엄청나게 날카로운 회칼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잡한 작업에는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 어떤 예를 들어 뭐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되게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기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 그런 여러 가지 스코어링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예측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변수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병리 슬라이드에서 암을 분류해내는 그런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 뭐 이거 픽셀에 해당되는 값을 일일이 입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원시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모델을 만들 때에는 그 그 모델의 복잡성, 작업의 복잡성,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지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변수의 개수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모델의 복잡성,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그 얼마나 많은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할지도 대충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 같으면은 뭐 그 n수가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렉서블한 그런 모델, 복잡한 작업에서 필요한 그런 플렉서블한 모델의 경우에는 그 훈련 데이터의 크기가 작다면 그러면 결국 검정 데이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산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질문을 세 가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는 자, 그 표본 크기 n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 데이터 크기가 매우 커요. 근데 예측 변수의 수는 적어요.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측 변수의 수가 엄청 많고 그런데 관측 수는 적어요. 네. 이런 각각의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유연한 기계 학습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덜 유연한 기계 학습 방법이 좋을지 적당할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비선형적이다. 그럴 때에는 어, 그 유연한 방법이 좋을지 덜 유연한 방법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